2025년 12월 김정은 최고 지도자의 최측근 김창선 집사가 급사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심장마비였지만 북한 외무성 내부는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외무성 국장급 간부 한 명이 제네바 유엔 회의장에서 탈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 권력 최상층 인사의 탈북으로 김정은 정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과연 그 2달 사이 평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녀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망명을 선택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평양 외무성 7층 복도를 걸을 때마다 제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외무성 국제기구국 국장. 30년을 충성으로 쌓아올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구두 소리가 점점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2025년 가을 평양의 거리는 여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대동강변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던 그 계절, 저는 매일 아침 8시에 외무성으로 출근했습니다. 전용 차량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부 특권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평양 시민들은 버스를 기다리거나 자전거를 타고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같은 평양인데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집무실에 앉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엔 본부에 보낼 보고서 검토였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갈수록 강해지면서 우리 외교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외화벌이 실적을 내라는 압박은 날로 심해졌지만 제재 때문에 손발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외교인가 아니면 그냥 변명문인가. 오전 10시 외무성 대회의실에서 정례회의가 열렸습니다. 부상 동무를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회의 주제는 늘 똑같았습니다. 대남 전략, 외화벌이 방안, 제재 돌파 방법. 그런데 회의실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서로의 눈치를 봤습니다. 누군가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다음날 출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간부 식당으로 갔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옥수수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지만 우리 식탁에는 쌀밥과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김치찌개에 두부 반찬, 가끔은 평양냉면도 나왔습니다. 숟가락을 들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평등을 외치는 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부하 직원들과 업무를 조율했습니다. 유럽국, 아시아국, 미주국에서 올라온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최고 위층에 보고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부하들의 얼굴에서도 불안이 읽혔습니다. 외무성에서 일한다는 게 예전에는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위험한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외교가 잘 안 풀리면 외교관 책임이 되어버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어도 집무실을 쉽게 떠날 수 없었습니다. 윗선에서 언제 무슨 지시가 내려올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보위부에서 불시에 서류 검열을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외화 관련 서류, 외국과의 연락 기록, 이메일 내용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저는 국장이었지만 그들 앞에서는 한낱 조사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딸 은별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외무성 분위기 어땠어요? 우리 과에서도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요. 은별이도 외무성에서 일했습니다. 30살 과장 직책이었습니다. 제 딸이지만 요즘은 염려가 앞섰습니다. 아들 은성이는 인민군 대위였습니다. 27살 군복 입은 모습이 의젓했지만 어머니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였습니다. 남편 철민이는 5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병사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역성 부국장이었던 남편이 외화벌이 실적 부진으로 숙청당했다는 것을.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이 체제를 의심하기 시작한 게 30년을 충성했던 사람을 한순간에 지워버리는 나라. 이게 과연 사람이 사는 나라인가. 밤 11시 모란봉구역 제 집 창문에서 평양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고층 건물들, 주체 사상탑의 붉은 조명. 화려한 겉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뒤에 숨겨진 진실을. 굶주림, 숙청, 감시, 공포. 그게 평양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지난 10년간 사라진 동료들의 얼굴이.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더 이상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제 차례는 언제일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별이와 은성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만약 어느 날 출근하지 못하게 된다면 제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연좌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부모가 죄인이 되면 자식들도 함께 망하는 시스템.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대동강변에서 어머니 손잡고 산책하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능라도 유원지에서 놀던 날들. 어머니가 해주시던 함경도식 두부밥과 명태식혜.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자라온 이 나라가 이렇게 무서운 곳인지. 외교관이 되어 해외에 나가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배운 것과 달랐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알아버린 사람은 평양에서 평온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2025년 가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은별이와 은성이를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그 소식을 들은 건 2025년 10월 평양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외무성 복도에 긴급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김창선 집사 동무께서 급성 심장마비로 서거하셨습니다. 순간 복도를 걷던 사람들이 모두 멈춰 섰습니다. 김창선 집사, 김정은 최고 지도자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분은 외교 라인을 총괄하셨고 저 같은 국장급 간부들도 1년에 한두 번 뵐까 말까 한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니. 공식 발표는 심장마비였지만 외무성 복도에 흐르는 공기는 달랐습니다. 심장마비라고? 지난주에 보고 받으실 때 멀쩡하셨는데. 동료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외무성 전체가 긴급 추도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모두들 검은 완장을 차고 김 집사님의 영정 앞에 헌화를 했습니다. 추모식장에서 본 광경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고위 간부들의 얼굴에서 슬픔보다는 공포가 읽혔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게 진짜 슬픔인지 아니면 살기 위한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김창선 집사님은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저에게는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 철민이 생각이 났습니다. 5년 전 남편도 똑같이 사라졌습니다. 무역성 부국장이었던 남편은 어느 날 출근했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간단한 통보만 왔습니다. 김철민 동무는 반당 반혁명 행위로 처단되었습니다. 시신도 보지 못했습니다.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외무성 국장이었기에 연좌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은별이와 은성이도 간신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남편의 그림자가 언젠가 우리 가족을 덮칠까봐. 그리고 이제 김창선 집사님마저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분보다 높은 사람은 단 한 분뿐이었습니다. 외무성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최근에 의견 하나 잘못 내셨다던데. 쉿,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귀에 들어가면. 저는 화장실 칸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김 집사님 같은 분도 의견 하나 잘못 내면 사라지는 곳. 여기가 과연 나라인가 아니면 감옥인가.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4살에 외무성에 입사했을 때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외교관이 된다는 게 영광이었습니다. 중국 대사관, 스위스 대사관을 거치며 세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세상과 진짜 세상은 다르다는 것을. 해외에 나가면 슈퍼마켓에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정부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자본주의의 타락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그들은 웃고 우리는 떨어야 하는가? 왜 그들은 배부르고 우리는 굶주려야 하는가? 김창선 집사님의 죽음은 저에게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저보다 높은 분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면 저는 얼마나 더 위태로운가. 은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외무성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딸의 눈빛에서 불안을 읽었습니다. 은성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지만 내면의 두려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평양 야경이 보였습니다. 주체 사상탑의 붉은 불빛, 대동강변의 조명.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뒤에 숨겨진 어둠을. 수용소, 굶주림, 처형장. 그게 진짜 평양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김창선 집사님 소식 들으셨어요? 어머니는 한숨만 쉬셨습니다. 선화야, 조심해라. 요즘 세상이 어떤지 모르겠구나.
78살 어머니도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 나라가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54살 제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외교관으로 30년을 살았지만 제가 지킨 건 무엇이었나? 체제? 충성? 아니면 그냥 생존? 거울 속 제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다음은 나일지도 모른다고. 김 집사님도 당하셨는데 나라고 안전할 리 없다고. 김창선 집사님이 돌아가신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외무성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누군가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 자체가 위험했으니까요. 11월 첫째 주 월요일 유럽국 박 국장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와 동기였습니다. 외무성에서 30년을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국장 동무 어디 가셨나요?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박 국장의 집무실 문에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시아국 최 부국장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미주국 김 과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한 명씩 사라졌습니다. 외무성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음은 누구일까? 혹시 나는 아닐까? 보위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외화벌이 실적 부진이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적 문제가 아니라 충성도 검증이라는 것을. 김창선 집사님과 가까웠던 사람들, 외무성 고위 간부들이 표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보위부 요원 2명이 제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최선의 국장 동무 서류 검열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들은 제 책상 서랍을 열고 컴퓨터 파일을 뒤졌습니다. 외국과 주고받은 이메일, 출장 보고서, 외화 사용 내역, 모든 걸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1시간 동안 조사가 계속됐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장이었지만 아무 권한이 없었습니다. 보위부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하게 무력했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국장 동무 요즘 조심하셔야 합니다. 외무성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요. 그 말이 협박인지 충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간부 식당에서 동료들과 마주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로 농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을 텐데 이제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쌀밥과 고기 반찬이 나왔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차례래.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 은별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외무성에서 일하는 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요즘 외무성 분위기가 이상해요. 우리 과장님도 조사받으셨대요. 은별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를 이런 세상에서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별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있잖니.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연 은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은성이는 지킬 수 있을까? 남편을 잃고도 아이들만은 지켜냈는데 이제 그것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밤 11시 은별이를 돌려보낸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선전 방송이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 소식, 경제발전상,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진짜 평양은 TV 화면 밖에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선화야, 괜찮니? 외무성에서 사람들이 많이 끌려간다던데. 어머니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78살 어머니에게 이런 걱정을 끼치는 게 죄송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남편 철민이 생각이 났습니다. 5년 전 그날도 이랬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끌려갔습니다. 동무 조사 좀 받아야겠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시는 남편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신도 무덤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워졌습니다.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끌려갈 차례일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은별이나 은성이가 먼저 표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연좌제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숙청당한 집안, 어머니마저 의심받는 집안. 우리 가족은 이미 불안정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하지만 그 빛 뒤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수용소, 처형장, 사라진 사람들.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가족 모두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고. 은별이와 은성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먼저 살아남아야 한다고. 그리고 언젠가 아이들을 데리러 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평양의 밤은 깊어갔고 제 마음속에는 탈출이라는 두 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2025년 11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외무성 내부 소식통에게서 조용히 전해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최선의 국장 동무 이름이 사상 재검열 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상 재검열. 그건 숙청의 전 단계였습니다. 과거 행적을 다시 조사하고 충성도를 재평가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명단에 오르면 끝이라는 것을. 박 국장도 최 부국장도 모두 그 명단에 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야경이 보였지만 이제 그 불빛이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의 철창 같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은별이와 은성이가 웃고 있는 사진. 이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남편 철민이가 사라진 후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제 차례가 올 거라고. 그리고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11월 말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가 열린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북한 대표단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외무성 국제기구국 국장으로서 참석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제네바에 가면 한국 대표부에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외교관 신분이니 여권과 외화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별이와 은성이를 두고 가야 한다는 것.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은별이는 외무성에서 감시받고 있었고 은성이는 군인이었습니다. 둘 다 해외 출장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선택해야 했습니다. 함께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아 언젠가 아이들을 구할 방법을 찾을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차라리 한국에 가서 아이들을 데려올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탈북자 브로커, 중국 루트, 어떤 방법이든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함께 숙청당하는 것보다는 제가라도 살아남아 아이들을 구하는 게 나았습니다. 11월 마지막 주말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78살 어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아셨습니다. 선화야, 무슨 일 있니?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네바 출장 다녀올게요.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어머니는 아셨을 겁니다. 이게 마지막 인사라는 것을.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셨습니다. 작은 천주머니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쓰시던 거야. 가지고 가거라. 주머니 안에는 낡은 만년필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은별이와 은성이를 따로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아이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출장 가는데 너희들 잘 지내야 한다. 은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 돌아오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금방 올게. 은별아, 은성아, 엄마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 알지? 은성이가 군복 입은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27살 아들이 의젓하게 말했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였습니다. 은별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빨리 돌아오세요. 우리 기다릴게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아이들이 눈치챌까봐. 엄마가 꼭 다시 너희를 만날 거야. 꼭. 그 말이 암호처럼 들렸을 겁니다. 은별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알았을까요?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집에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외교관 서류 가방, 갈아입을 옷 몇 벌,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사진 뒷면에 작은 글씨로 썼습니다. 은별, 은성, 엄마는 너희를 사랑한다. 꼭 다시 만나자. 그 사진을 지갑 깊숙이 넣었습니다. 12월 12일 밤 마지막으로 평양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대동강, 주체 사상탑, 모란봉.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제게 고향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창문을 닫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안녕, 평양. 나는 살기 위해 떠난다. 다음 날 아침 평양 순안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북한 대표단 5명과 함께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살아야 한다. 은별이와 은성이를 위해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13일
제네바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징을 경유해 유럽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북한 대표단 5명이 함께였습니다. 서로를 감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둘이 함께 가야 했습니다. 제네바 공항에 내리는 순간 자유로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북한 대표단과 함께 움직여야 했고 숙소도 같은 호텔이었습니다. 단장인 리 부상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동무들 제네바에서도 각자 행동 조심하시오. 우리는 조국을 대표하는 외교관들이요. UN 유럽 본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인권이사회 회의실. 각국 대표들이 모여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저는 북한 대표단 일원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굶주림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회의 중간 휴식 시간 저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일어서자 리 부상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김서기관 같이 가시오. 감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국 대표부가 어디쯤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회의가 잠시 쉬는 시간, 저는 또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이번에는 다른 대표단원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긴 회의에 지쳐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뛰었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있었지만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UN 건물 밖으로 나가자 택시가 보였습니다. 택시. 손을 들었고 택시가 멈췄습니다. 운전사에게 미리 준비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부 빨리요. 택시가 달렸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들킬 겁니다. 회의가 재개되면 제가 없다는 걸 알 테고 북한 대표단은 미친 듯이 저를 찾을 겁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15분 후 택시가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부입니다. 저는 요금을 내고 서둘러 내렸습니다. 건물 입구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막았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북한 외교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저는 북한 외무성 국장 최선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고 싶습니다. 경비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즉시 내부로 연락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북한 외교관이 망명 요청. 잠시 후 한국 외교관 2명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재빨리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안전합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한국 외교관 앞에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제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북한 대표단이 곧 저를 찾을 겁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이 보호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54살 인생에서 가장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안도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외교관이 물을 한 잔 건넸습니다. 천천히 마시세요.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북한에서 받은 핸드폰. 외교관이 물었습니다. 그거 부수셔야 합니다. 추적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액정이 깨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외교관 신분증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국제기구국 국장 최선희. 그 신분증을 내려놓는 순간 30년의 세월이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북한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UN 건물을 뒤지고 있다는 것. 제네바 시내 북한 관련 장소들을 모두 수색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저는 이미 한국 대표부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방콕으로 출발합니다. 거기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의 밤하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하늘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지갑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은별이와 은성이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살아남았단다. 꼭 다시 만나자. 사진 뒷면에 쓴 글씨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온 죄책감과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챕터 6 중국 경유 마이너스 또 다른 긴장. 다음 날 새벽 한국 외교관들이 저를 공항으로 데려갔습니다. 가명 여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최선희가 아니라 김미연이라는 이름으로 여행해야 했습니다. 북한이 국제 수배를 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외교관의 경고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제네바에서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 1등석에 앉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승객들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혹시 북한 요원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제네바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스위스의 아름다운 산맥이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나라, 중립국. 제가 여러 번 출장 왔던 곳이었지만 이번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외교관이 아니라 망명자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 정보원 한 분이 옆에 앉았습니다.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저를 보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방콕까지 약 11시간 걸립니다. 편히 쉬세요.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은별이와 은성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외무성에서는 제 탈북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은별이는 외무성에서 일하니까 직접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은성이는 군인이니 조사를 받았을 겁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놀라셨을까? 저는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방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환승 대기 시간이 4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정보원이 말했습니다. 환승 구역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아직 안전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정보원이 따라왔습니다. 공항 대합실에 앉아 있는데 멀리서 북한 말이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북한 사람으로 보이는 일행이 지나갔습니다. 무역 관계자인지 외교관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말투는 분명 평양 사투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 저를 알아보면 어쩌나. 북한에서는 제 탈북 소식이 퍼졌을 텐데 혹시 제 사진을 들고 다니는 건 아닐까. 그 일행이 지나가고 나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정보원에게 속삭였습니다. 방금 북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정보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공항입니다. 그들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손은 길었습니다. 해외에서도 탈북자를 추적하고 납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갔을 때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54살 여자, 30년을 북한 외교관으로 살았던 여자. 하지만 이제는 그 신분도 그 인생도 끝났습니다. 거울 속 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대합실로 돌아와 앉았는데 방송이 들렸습니다. 서울행 K654 편 탑승 수속을 시작합니다. 드디어였습니다. 서울로 가는 비행기.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정보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가시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탑승구로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여권을 검사받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가명 여권. 김미연. 직원이 여권을 보더니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저는 겨우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북한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방콕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 저는 이제 한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좌석 앞 화면에 비행 경로가 나왔습니다. 방콕에서 서울까지 약 5시간 반.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보원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를 나는 비행기. 그 아래 어딘가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평양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곳. 은별이와 은성이가 있는 곳. 어머니가 계신 곳.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제가 마땅히 흘려야 할 대가였습니다. 2025년 12월 18일 새벽 비행기가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또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서해 바다 위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멀리 인천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저기가 대한민국, 자유의 땅, 제가 평생 꿈꿔왔던 곳.
아니, 꿈꿀 수조차 없었던 곳.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옆자리 정보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불안했습니다. 혹시 북한이 국제 수배를 냈으면 어쩌나. 혹시 공항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승객들이 일어나 짐을 챙겼지만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정보원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가시죠. 국정원 직원들이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통로를 걸었습니다. 인천공항.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 북한의 순환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걸어가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가족들, 아이들을 안고 있는 부모들, 모두가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감시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자유였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국정원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선희 선생님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직원이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가시죠. 이제 안전합니다. 별도의 통로로 안내받았습니다. 일반 승객들과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VIP 라운지 같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간단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외무성 국제기구국 국장이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리고 어머니가 평양에 계십니다. 그 말을 하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두고 온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앞으로 하나원에서 교육받으시고 정착 지원을 받으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원. 탈북자들이 거쳐가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탈북자가 되었습니다. 공항을 나가 차에 탔습니다. 국정원 차량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길,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층 빌딩, 넓은 도로, 쉴 새 없이 달리는 자동차들.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한강대교를 건널 때였습니다. 차 안에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넓고 푸른 강물, 강변에 늘어선 빌딩들, 다리 위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서울 처음 보시는 거죠? 네. 외교관 시절에도 한국은 와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발전한 줄 몰랐어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배웠습니다. 가난하고 혼란스러운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차가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며칠 계시다가 하나원으로 가실 겁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사무실, 따뜻한 난방, 부드러운 소파. 모든 게 낯설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직원이 커피를 내왔습니다. 드세요. 피곤하시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 높은 빌딩 사이로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자유의 하늘. 제가 드디어 이곳에 왔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비었습니다. 은별이와 은성이, 어머니,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밤이 되자 작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평양집 침대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별아, 은성아, 엄마는 살았단다. 엄마는 여기 한국에 있어.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날 밤 서울의 별을 보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챕터 8 한국 정착 마이너스 자유와 속죄, 그리고 잔혹한 운명. 하나원에서의 석 달이 지났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이해하기, 자본주의 경제, 민주주의 제도. 54살의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서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나원을 나와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1년치 생활비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겼습니다. 평양집도 있었지만 그건 당이 허락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진짜 제 집이었습니다. 슈퍼마켓에 처음 갔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 11시인데도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쌀, 고기, 과일, 과자.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었습니다. 북한 음식 재료도 있었습니다. 저는 평양냉면 재료를 사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냉면을 만들어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맛은 평양냉면과 비슷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가족이 없었습니다. 은별이와 은성이 어머니와 함께 먹던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먹는 냉면은 쓸쓸했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자 선배가 소개해준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최선의 집사님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가족입니다. 예배 시간에 북한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 은별이와 아들 은성이 그리고 어머니를 지켜주소서. 유튜브를 처음 켰을 때 제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최선의 외무성 국장 변절 북한 조선중앙TV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선희는 조국을 배신한 매국노로서 인민의 이름으로 단죄한다. 아나운서의 분노에 찬 목소리. 제 사진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북한에서 적이 되었습니다. 은별이와 은성이는 어떻게 됐을까? 검색해봤지만 정보가 없었습니다. 연좌제로 처벌받았을까? 수용소로 갔을까? 아니면 숙청당했을까?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어느 날 한 탈북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저 유미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탈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선배님 소식 듣고 연락드렸습니다. 유미카는 밝게 웃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을 만나니 위로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이일규 선배였습니다. 나이 많은 외교관 출신이었습니다. 최 국장, 외교관으로 살았던 날들 저는 이해합니다. 쉽지 않으셨죠? 그분의 눈빛에서 같은 아픔이 읽혔습니다. 힘들지만 여기서는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JTBC 이만갑 프로그램에서 출연 제의가 왔습니다. 북한 외무성 국장 출신의 증언을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TV에 나가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녹화장에 들어갔을 때 MC 김종민 씨와 남희석 씨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최선의 선생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자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들어오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평양 권력 중심에서 본 실상을 증언합니다. 김창선 집사의 죽음 이후 외무성은 피로 물든 도살장이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하루아침에 동료가 사라지는 곳. 그게 평양이었습니다. 김종민 씨가 물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평양에 두고 왔습니다. 제 최대의 죄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희석 씨가 조용히 휴지를 건넸습니다.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제가 알던 탈북민 위장 간첩들의 실체를 폭로하겠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침투시킨 간첩들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알고 있던 정보들을 공개했습니다.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외무성 국장 출신 충격 폭로. 서울 명동 거리를 걸으며 평양냉면집을 찾았습니다. 평양 출신 사장님이 운영하는 집이었습니다. 냉면을 먹으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별아, 은성아. 엄마는 살아있단다. 엄마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어. NGO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에서 증언 활동을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체제의 피해자입니다. 강연을 다니며 진실을 알렸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착 후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슴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사실 평양에서부터 통증이 있었지만 그땐 무시했습니다. 살아남는 게 급했으니까요. 서울대병원 진료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선의 선생님. 그 목소리에서 불길함이 느껴졌습니다. 유방암입니다. 그것도 사기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네.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폐, 간, 뼈까지.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1년에서 2년 정도. 진료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탈북했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 병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별아, 은성아, 엄마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54살.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통일을 봐야 했습니다. 평양에서 느꼈던 통증. 그때 제대로 검사받았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간부라 해도 제대로 된 암 치료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의료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한국에 와서 알게 되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북적이는 거리,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평양이 있었습니다. 은별이와 은성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제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통일, 제 생전에 볼 수 있을까요? 통일은 못 봐도 제 아이들이 자유를 누리는 날이 왔으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켰습니다. 마지막 유언처럼 글을 썼습니다. 은별아, 은성아, 엄마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희를 두고 왔지만 그건 살기 위해서였어. 엄마는 한국에 와서 자유를 느꼈단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 언젠가 통일이 되면 엄마 무덤에 와줘. 엄마는 너희를 기다릴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노을, 붉게 물든 하늘, 아름다웠습니다. 살아서 이 풍경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자유를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비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병원 복도를 걸어 내려왔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선택했고 살았고 자유를 느꼈습니다. 병원을 나와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유롭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북한에서는 매일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살아있는 도시, 자유의 도시. 저는 이곳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것입니다. 슬프지만 감사했습니다. 은별아, 은성아, 어머니,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민족이 다시 만날 날이 오길, 그날이 오면 은별이와 은성이가 자유를 누리길. 밤이 깊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시끄러웠습니다. 후회와 감사, 슬픔과 희망이 뒤섞였습니다. 살아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비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는 살았습니다. 자유롭게,